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원래 오늘 오전 경남 진주에서 예정돼 있던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 선언은 예정 시간을 1시간 반가량 남겨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반 행방이 묘연하던 김경수 의원이 신무 끝에 국회에 나타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포함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마 선언을 취소했던 이유에 대해선 한시가 급한 국정과 위기에 처한 경남이 정치 공방과 정쟁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공세로 나를 지새는 일부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렁텅이 속에서 경남의 변화와 미래를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불법적인 정치 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이 5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원 댓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댓글 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원 사이버팀의 댓글 활동에 대해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활동은 사이버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4년 10개월간 5번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선거 개입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법원에 얘기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최근 뒤늦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댓글 작업 지시사항 등을 담은 일부 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고법에서 이 같은 파일 없이도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프랑스 패션 업체 크리스찬 디올의 홍보 영상입니다. 드레스 한 벌 가격이 보통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가족 중 누군가 대한항공 여객기로 이 디올 드레스를 세관 신고 없이 들여왔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현직 승무원은 박스나 쇼핑백에 명품이 담겨 오는데 한 번은 박스를 열어보니 디올 드레스였고 영수증에 5,000달러라고 적혀 있었다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관세청은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물품이 반입된 정확한 시점을 파악 중입니다. 조 회장 가족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에 이 드레스의 구입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세관 신고와 관세 납부를 했는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5,000달러 의류를 구입해 세관 모르게 국내에 가져왔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170만 원 이상을 내야 하고 고의로 확인되면 밀수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통로로 해서 뭔가 해서 세금을 안 내고 국내에 반입한다면 굉장히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죠. 조 회장 가족의 이른바 세관 무사 통과 의혹이 확산하자 인천공항 세관은 오늘부터 항공기 승무원 전원에 대한 통관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왜 자꾸 우리 방송에 여론조사가 등장하냐면요. 사실 국민 여론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론조사 말고 더 있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이런 거잖아. 뭐. 김경수 의원하고 드루킹이 관련이 있다더라. 김기식이 지금 사퇴했다더라. 이러면은 심정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 등 돌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여론조사가 사실상 매주 정례적으로 나오는 건 리얼미터하고 갤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전제로 하나 깔고 갈게요. 홍준표 씨는 여론조사는 다 조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홍준표는 갤럽을 욕하고 있어요. 왜냐? 이 구조는 알고 가야 돼요. 리얼미터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좀 나온다고 항상 조사가 나와요. 근데 갤럽은 12, 3%밖에 안 나와 매주 나오는데 매주 틀려. 그렇다고 리얼미터가 홍준표랑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조사 방식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러저러한 사건들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거냐 올라간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갤럽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 10% 정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갤럽도 결국엔 최시중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예요. 이쪽 친정부 성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기본 탄생은.
근데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적게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기식, 드루킹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야 되잖아. 근데 절대 빠지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짠 리얼미터의 이번 주 지지율은 67.6%입니다. 올랐습니다. 약 1% 가량. 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그래요. 민주당도 올랐습니다. 53%인가요? 알려주세요. 민주당 53.2%, 한국당이 21.4%, 한국당이 아직도 21%대입니까? 바른미래 6.2%, 정의당이 4%, 평화당이 3.4%입니다. 이런 결론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만큼 이 시민들한테 시급한가 그리고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네.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 주목할 만한 사항이 민주당 지지율의 경우에 지금 어쨌든 드루킹 사건 그리고 이거에 이어진 야당의 총공세,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3주 동안은 조금씩 하락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가 상승한 53.2%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13일에는 52.2%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13일에는 52.2%, 16일에는 51.5% 내려갔다가 17일 화요일에는 51.8%, 18일에는 54.9%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평균치는 53.2%가 나왔지만 이 여론조사의 마지막 날 19일 날 발표된 거니까 18일에는요. 4월 18일 날에는 54.9%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민들이 지금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드루킹 사건이 났는데 그래? 민주당에서 고발한 거 맞네. 그래서 민주당이 뭐 잘못했는데 라는 의식이 명확하게 시민들은 갖고 있다. 라는 그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시대죠. 놀라운 시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7.6%잖아요. 67.6%인데 66.6%는 3분의 2잖아. 정확하게 3분의 2잖아요. 여론조사만으로는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죠. 그중에 66.2%는 약 3,500만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국정수행 평가 긍정 지지율이요. 이게 67.6%가 나왔는데 이게 주중에 추이를 보면 13일부터 여론조사를 했을 때 13일 날은 67.5%였어요. 그러다가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가 표명이 된 16일 월요일이 되니까 66.3으로 떨어집니다. 1.2%. 그리고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17일 화요일 날 되니까 65.7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종전 문제 논의 축복 발언을 하고 평화협정 의제 등에 대해서 각종 소식들이 나오면서 18일 날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은 68.7%로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수행 평가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이 19일 날 발표되지만 18일 날 수요일 날 일제히 올랐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네. 또 굉장히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기식 원장 사태와 드루킹 사태에 이어지면서 온갖 일간지와 언론들이 탑으로 다루면서까지 공격을 해댔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밤이당 같은 경우는 1인 시위까지 청와대 앞에서 돌입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시민들이 촛불혁명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전 느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어거지식 주장하고 무리한 정치 공세, 그다음에 개헌 전국에서 개헌을 회피하는 것, 그다음에 투표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6.13 때 개헌하거든요. 근데 개헌이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촛불 시민혁명들이 다시 재결집이 되는 상태고 다시 경각심을 먹는 상태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는 결집되는 게 아닌가. 깨어있는 시민이 다시 결집되고 있는 수치가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분의 2점인 66.6%에서 갤럽은 이제 또 따로 나올 건데 그렇죠. 내일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게는 한 35%까지.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무응답층을 합치면 또 그 숫자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고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잘못하고 있지 않는 한 작은 사건들에 지금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럽과 리얼미터의 10%와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반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네. 게 밝혀진 거죠.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대통령 지지율. 대전, 충청, 세종 66.3으로 6.8% 올랐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은 66.2%로 5포인트가 올랐고요. 오히려 5%가 올랐네요. 네. 그리고 광주, 전라가 88.1%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이 52.2%로 2포인트 상승했고요. 경기, 인천이 68.3%로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홍준표가 지금 계속 기우제 지내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조작이네 하면서 지지율 떨어지면 자기들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임팩트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잘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고도의 시민의식이 발휘되고 있다고 이미 봐요. 알고 있다. 무너지면 작살난다. 근데, 내가 무너진다. 근데 예전의 마인드로 이런 거를 지켜보고 있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수치도 조작, 여론조사도 조작, 다 조작이라고 생각하죠. 남북한 평화협정에 관련된 것도 물어봤어요. 남한 북한이 종전을 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죠. 찬성한다는 응답이 78.7%, 반대한다가 14.5%. 그들 말대로라면 아주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한민족이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지 이제 아시겠죠. 원래 우리가요, 싸움을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먼저 싸움 건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지구상의 민족 중에 평화에 대해서 가장 깊은 염원 또는 바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에요. 사실 이것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젠다 싸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 관계 평화 이게요, 사소한 논란거리들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일단 지역별로 한번 보자고요.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광주, 전라가 92.2%인데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은 80.5, 대구, 경북은 68.7이에요. 홍준표의 번거지도 70% 가까이가 평화협정 체결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준표 같은 세력들은 자기 지지층에서도 그 지지층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언젠간 김정은이 변할 거야, 이거 이렇게 다루다가는 언젠가 당한다,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으니까, 왜 사람 목소리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일반 시민이고 명종님이 정치인이라고 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종님이라는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지하고는 있었어 지금까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북평화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종님은 밖에 나가가지고 김성태나 홍준표처럼 북한을 믿을 수 없어, 평화가 오는 건 말이 안 돼, 핵을 어떻게 평화로 막니,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점점 괴리감이 생겨요. 처음에는 저렇게 말할 수 있으려니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뒤에는 나랑 안 맞는 결이 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이나 철학에 리필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고정돼 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과 괴리되고 있고요. 본인들이 완고하게 지지한 지역에서도 70% 가깝게가 지금 평화를, 남북관계를 개선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운전을 하고 오면 거기 트럭이라도 뒤에 타야 되거든요. 타질 못하면 달려서라도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숟갈을 얹어야, 그죠? 얹어야 숟갈을 얹어야 뭔가 좀 다음 정치를 기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당이라 하면 사실은 집권당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정말 평화협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감시해야 하고, 좀 더 나은 제도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에 아예 패싱. 넌 이해가 안 가. 이게 무슨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어디를 봐도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 해석이 안 돼요. 이건 질투심도 아니고요. 무슨 뭐 몽의도 아니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심란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하나 볼게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50.8% 과반이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는 37.4%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것을 좀 뜯어보면 이 여론조사는요, 78.7%가 찬성을 하지만 매우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55.5%예요. 찬성하는 편이 23.2%고요. 반대하는 편이 8.7, 매우 반대가 5.8, 잘모름이 6.8로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상황이 일주일이 더 지나가잖아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하는 편이라는 8.7%도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매우 반대한다는 이 5%대의 사람들만이 남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홍준표에 참 가죠. 답답해요. 홍준표에 가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태에 가죠.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가족은 다 찍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승만 종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되겠죠. 이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랑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는 내가 지지했던 정치인이 고착화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점점 평화는 현실화되고 있는데 계속 초창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지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티가 돼요. 좀 모자란 놈의 새끼들 좀. 이 상황에서도 또 반대만 일삼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건데 이 여론조사를 보고 홍준표가 이 사람이 정치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내가 예측한 대로 마차님 홍준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내가 예측한 대로 김기식 뇌물파동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그걸 본 누리꾼들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여론조사냐? 여론조작이지. 네가 하고 싶은 말이겠지.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괴벨스 공화국이라고 비판합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는 리얼미터 이야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홍준표는 갤럽을 싫어해. 리얼미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어. 근데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자, 드디어 홍준표가 MBN 출입 금지시켰듯이 갤럽 뭐 소송하겠다 뭐 온갖 난리를 쳤잖아요. 리얼미터까지 셀프로 버리는. 실제로 갤럽이나 리얼미터 입장에서 보면 진짜 기분 나쁘죠. 박근혜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은 다 어떤 문항으로 조사했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셀프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해줬던 거 왜 지지율이 안 붙는지를 설명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평화라고는 아젠다는 홍준표 같은 잡것들이 판을 흔들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더 지지율이 안 붙는다는 걸 모른 채 여론조사 기관만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작이래. 이렇게 지금 평화에 대해서 엇박자를 하고 거꾸로 평화가 아닌 방향으로 본인들이 걸어가면은요. 제가 단언컨대 지방선거 선거 유세하다가요. 몰매 맞아요. 진짜.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 경남이나 경북에서는 홍준표 유세 오지 말라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그러죠. 근데 지금 리얼미터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저 이거 우리 리얼미터 관계자가 우리 방송을 듣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이념 성향별로 했을 때요.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이라고 했잖아요. 극우층이 없어요.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조작이에요. 변이 조작인데 극우층을 넣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전 보수층이 없거든요. 만약에 굳이 있다면 평화당 정도가 지금 보수 정도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극우거든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게 극우예요. 반드시 이것 좀 극우층을 넣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도 극우층이 있어야 됩니다. 여론조사 때. 근데 여론조사는 조작이 의심됐던 건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기억들 아시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는 총선이었습니다. 20대 네. 총선. 200석 넘게. 심지어는 220석, 30석도 가능하다는 여론조사를 매번 내다가 선거판을 딱 까더니 자유한국당이 확 쪼그라드는 상태로 우리가 그 상태에서 봤잖아요. 120석 정도밖에 못 차지하는. 그게 여론조사로 유지해왔던 정권이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던 게 물론 이명박과의 치열한 경선전 있고 후계자 개념이 있었다고 치지만 박근혜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댓글 사건, 경찰의 허위 발표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뭐 뒤집혔네 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사실상 여론조사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정권이 그 당이
이제 와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못 믿겠다, 조작이다. 이거는 리얼미터나 갤럽이 홍준표를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에서 미투 발언이 나와야죠. 네, 맞아요. 우리는 그때 저 정권으로부터 돈 받았었어요. 그런 미투 발언이 나와야죠. 홍준표가 직접 주던데요. 이렇게.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보다시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여론조사는 무조건 이렇게 보십시오. 흐름. 네. 흐름을 보는 용도로만 쓰시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면요. 정말 지방선거에서도 후보가 정말 지역 주민들과 완전히 갈등하는 관계인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오늘 모신 손님은요. 여러분들 반가우실 것 같은데 제가 붙인 별명이 있죠. 경북의 노무현. 저번에 GMO 관련한 문제로 재밌는 이야기 해주신 우리 김현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분은 뭐 경상북도의 자유한국당 군 의원도 아니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고요. 사실은 GMO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훨씬 더 먼저 의원님을 세월호 문제로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연이 좀 잘 안 닿던 부분이 있죠. 예. 왜냐하면 세월호 문제에 관련해서 선체가 올라왔을 때부터 각종 언론이 보도하면 꼭 김영곤 의원과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저분이 또 세월호에 막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세월호 팟캐스트라고 불리울 만큼 새가 날아든다가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던 부분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뭐 음모론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도 있었지만 사실 초창기 때 음모론이 나중에는 가닥을 잡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에피소드 중에 세월호 의혹 시리즈 시즌 1, 2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봤었는데 사실 이제 세월호 사주기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선조위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예. 이 과정들 속에 여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연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 김영권 의원님이 조금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은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굉장히 그 막걸리 잘 사줄 친한 삼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더 낫지 않아요? 트렌드를 아시네요 우리 의원님께서. 드라마도 보세요. 안 보실 것 같은데. 봅니다. 막걸리 잘 사주는 고향 삼촌 이런 느낌이에요. 그 국회의원 같지도 않으시고 사실은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일반 작업복 입으시면 그냥 농부세요. 안 주셨고요. 근데 그게 의외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이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시는 건 분명히 거기에 컨텐츠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인데 세월호에 관심 가지신 그 첫 번째 배경이 뭐예요? 그건 뭐 제가 농해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해양수산. 예. 상임위가 제가 농해수위 소속인데 거기가 이제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를 함께 하다가 보니까 20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에 솔직히 얘기하면 가장 불편했던 게 그거예요. 저 세월호 문제가 우리 상임이구나 하는 거. 그 당시에 저도 물론 우리 300여 명의 아이들 국민들이 이렇게 수장되는 거를 생중계로 봤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끔찍한 기억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제 둘째 애가 같은 또래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세월호 문제가 제 문제가 되는 거를 정말 원치 않았어요. 직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임위에 딱 가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다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는 기득권에 계시는 정치인분들한테 약간 불신이 좀 있어요. 왜 그런 불신이 생겼냐면은 이분들도 여전히 그냥 수학여행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재 민주 세력에게도 보이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시각 가지신 분들하고는 세월호의 진상규명하기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사실 있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죠. 아까 음모론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음모론이 아니라 그 어떤 상상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왜냐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 그 당시에 해경이나 열심히 진짜 총력을 다해서 구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부이든지 간에 뭐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갖고 사람이 빠졌는데 그걸 그렇게 제대로 못 구하고 그대로 수장시키고 그걸 온 국민이 TV로 며칠에 걸쳐서 생중계돼서 다 보도록 만들고 사실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추측이나 상상 다 해석하기 위한 가설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역시 가장 열린 마인드.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김영건 의원님께서 세월호 음모론 제기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료를 보면은 뭔가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으면 그렇죠. 예.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갖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요. 음모는 다 지우고 나타나는 현상만 봤을 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못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만 짚으라고 하면요. 지휘 체계의 붕괴,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또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변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모든 국가 기관들이 우왕좌왕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대로 누군가가 정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건 분담해주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울 건 지우고 중앙 통제 기능이 작동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누군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주고 그리고 그가 모든 국가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대통령이 실어줘야죠. 그럼 그 중심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거죠. 전혀. 예, 전혀. 자고. 자고. 또 자고. 보고받고 또 자고. 뭐 시술했다는 의혹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서 구조에 임해야 할 구성 국가의 체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급하다면 함정도 출동을 시키고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 국가 원수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고 국가의 총자산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문제를 구조하라 라는 지시를 분명하게 해주고 권한도 부여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세월호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중대본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해경청장과 서해 해경청장과 목포 해경청장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 지휘 계통도에서 뭔가 굉장한 이상한 엇박자가 나고 그 부분은 이제 드러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지금 자료들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뭐 국정감사라든지 정기국회 같은데 관련된 어떤 그 자료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자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당연히 자료 요청을 하면 안 주죠. 그런데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알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되었잖아요. 20대 국회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당연히 자료도 안 주고 세월호에 관한 얘기 자체가 거의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어요.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거는 그 당시 이제 배의 인양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었는데요. 실제 인양할 의사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양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그때 기술팀이 분석해 놓은 여러 가지 인양 방식에 관해서 분석을 이미 다 상세하게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실제 인양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럴 때 이렇게 발생할 위험 매우 높은 방식을 선택해서 그렇게 인양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느꼈던 게 진짜 이 정부에서 이 세월호를 인양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지 그게 의문이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 인양 방식에 관한 문제부터 따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인양 방식을 변화시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방식을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그걸로 했었어요. 크레인으로 이걸 묶어서 인양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보고서에는 그 방식으로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이미 다 분석이 돼 있었고. 처음에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크레인으로 여러 군데에서 묶어서 끌어올린 뒤에 플로팅 도크에 담아서 인양한다가 첫 번째 가장 유력한 안이었는데 보도에도 나오지 않는 안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나중에 구멍을 뚫어놓은 그 기들끼리 쉴드가 풍선 집어넣어서 끌어올리겠다는 그 방식인데 사실은 그렇게 구멍을 다 뚫어놓고도 그 배는 그렇게 인양되지 않았잖아요. 또. 그렇죠. 그게 이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배의 중량을 낮출 목적으로 배 안에 튜브, 풍선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일종의 부력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방식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을 동시에 쓰겠다라는 건데 그때 이제 바다 속에 있는 배에다가 부력제를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배에다가 묶어서 크레인 이제 줄이잖아요. 그죠? 줄을 길게 들어 올리는 게 이게 이제 워낙 진동과 떨림 그러니까 바닷물도 움직이고 바람도 불고 거기에 크레인을 띄워놓고 들어 올리는 방식이 매우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실제 그걸 시도했을 때 줄이 떨림 현상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다리 위를 지나다가 다리가 흔들리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공명 현상이지 않습니까? 바람에 의해서도 다리가 흔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바다 위에 크레인 굉장히 줄이 워낙 길다가 보니까 작은 바람, 바닷물의 흔들림에 의해서도 이 줄이 공명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줄이 선체를 파먹는 거죠. 그래서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보면 배의 선체를 이 줄이 상당히 파먹어가지고. 근데 그 방식은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게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바지선을 양쪽에 띄워서 줄을 수평하게 여러 선을 내려서 똑같은 힘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 중간 들어 올리고 수중 그 독선을 넣어갖고 드러내는 이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상임위에서 계속한 거고요. 나중에 그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성공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의문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 있거든요. 아예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는 어떤 내부적인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만들어서 안 되는 쪽으로만 일부러 해서 시간 끌기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요구 사항은 진상 규명이란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상 규명 진실을 위해서는 세월호가 가장 중요한 증거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은 끌어올리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느껴지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인양할 의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때 인양이 어려워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수중에서 배를 절단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도 보고 우리가 분노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배를 인양한 뒤에도 저게 배가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워진 상태에 인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색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인양한 이후에도 저 배를 절단하는 안을 그때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배의 그 지상부 선실하고 C데크, D데크 그 차량 실는 데하고 그 부분을 분리해서 절단하자라는 계획을 계속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저희는 인양할 생각도 의지도 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증거물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가 그 당시에 대선을 되기 전에 SBS에 오보가 하나 나오는데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 가장 관심 많은 문재인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양을 결정했다라는 식의 오보가 나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인양해서 조사를 끝마쳐야겠다는 다급함이 작동한 게 사실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럼 그 과정에서요,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어떤 논리, 뭐 김진태 같은 사람들은 뭐 인양 비용이 1,000억이 드네, 2,000억이 드네 이런 소리.
근데 실제로 세월호 인양이라는 것 자체는 그들의 어떤 홍보나 이런 말처럼 예.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사실 아니었던 거죠. 어려운 작업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 예. 놓고 보면요. 근데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적인 기술과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사항이었는데 결과 지금 우리도 인양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이제 그 세월호를 물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원님?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그냥 어찌요.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네. 담겨 있지요. 농해 수위가 이렇게 열리거나 네. 그러면 또 세월호 이슈가 이렇게 터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 같은 걸 하게 되면 예.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쪽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저지하려고 하고 이쪽의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뭔가 이상하니까 계속 의문 제기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냥 이제 막 신경질적인 반응 보이고 그랬죠. 예. 그런데 디지털 증거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뉴스타파라든지 등등에서 나갔던 그 영상을 입수하신 게 의원님이시죠. 아, 그게 이제 선체조사위가 예. 배의 인양 직전에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협의를 저쪽에서 안 해주다가 배가 이제 인양될 시점이 되니까 배가 올라오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아주 건조하게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제 위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체조사위에서 배 안에 있는 이제 디지털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죠. 크게 보면 디지털 자료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료. 그러니까 CCTV라든지 아직 이제 전혀 복구되지 않은 중요한 디지털 자료들이 기관실 내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 기관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복구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소장,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카메라든지 이런 자료들. 이거는 종류로는 가장 많은데 현재 여기서 침몰 원인의 직접적인 자료는 구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각 때문에 이건 거의 아직 많이 복원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디지털 자료가 배에 선적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이렇게 복원된 거. 이 부분이죠. 그거 덧붙여가지고 왜 예.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3일가량은 예. 구조 활동을 전혀 안 했다가 지금까지 우리들이 바라본 예. 결론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세월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우리 방송에 여러 자료들이 의하면. 예. 그래서 세월호의 CCTV 관련한 예. 세월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상 한번 보자 이 상황이 되면은 예. 그 전에 정전이 돼가지고 예. 영상 기록이 안 됐다라고까지 예.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떤 영상 자료도 예. 그것도 지금 디지털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게 복원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배 자체에 가지고 있던 디지털 자료의 복원은 우리가 봤던 CCTV 일부 빼놓고는 거의 복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의적으로 그거를 삭제하거나 이런 방식이 이를테면 손을 탔다 이런 느낌을 저희들은 좀 보는 편이거든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세월호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자료,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들을 끝까지 분석해내는 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저는 진실로 접근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블랙박스 같은 거를 갈아 끼웠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 어디에? 그러니까 세월호가 처음에 사건 났을 때 예. 디지털 자료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뭐 영상을 삭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찾아내겠죠, 다. 지금 이제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만약 갈아 끼웠다면 갈아 끼웠다는 사실을 찾아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것도 국가수에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민간 업체를 통해서 하거든요. 일부러. 예. 국가수는 왜요?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여러 사례에서 긴 시간 동안 국가수의 자료가 왜곡되는 그런 경험들이 적지 않아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은
불신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민간에게 다 맡겨서 복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복원된 디지털 자료도 절차를 거쳐서 다 공개될 겁니다. 그래야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전문가들이 그것을 다시 분석해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송하면서 예. 그 당시 2014년에 가장 경악했던 거는 세월호에서 올려진 노트북이 있었는데 예. 그 노트북에서 국정원이 마치 이 세월호라는 배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문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제 세월호에 관련해서 국정원의 답변은 이게 통상적으로 뭐 연안을 오가는 몇 톤급 배들은 예. 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 사실 또 보면 세월호만 그런 형태에 있단 예. 말이죠. 근데 국정원 관련한 TF 쪽에서 정권이 바뀐 뒤에 예. 국정원과 세월호의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을 예. 내리더라고요. 의원님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세요? 세월호와 국정원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말씀을 아끼시겠죠. 의원님 그 디지털 자료 중에 예. 지금 기관실 부서가 좀 중요한데 아직 자료 입수를 못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선체를 지금 이제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기관실에 대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예. 지금 세월호는 그 기존의 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 운항 기록 장치는 설치가 아예 애초에 안 돼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운항 기록 장치는 없는데 침노 기록 장치는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요. 예. 그러면 운항 기록 장치는 아예 없었던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내지는 운항 기록 장치가 없다면 침노 기록 장치라도 그것이 복원이 가능한 건지 찾았는지 그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그게 기관실하고는 좀 다르게 조종실 쪽에 있었거든요. 그 장치들은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 싶어요. 제가 알기에 아직 그런 자료들은 전혀 수집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예. 2014년에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세월호가 지금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세월호 위치를 요즘에는 다 그게 위성이네 뭐네 해가지고 알 예.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검색을 했는데 세월호의 배 고유 넘버를 검색했는데 중국 광저우 쪽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그 장치만 떼다가 어딘가에 갖다 놓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뭔가 이건 정말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예.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가 지금 복원돼서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 전부 C데크 거예요. 네, 훨씬 더 많은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차량 블랙박스는 복원한 것이 복원하지 않은 것보다 많아요. 일부는 세척을 한 상태에서 저장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복원된 것도 전 과정이 다 복원 안 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복원된 것도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라는 것이 보니까 용량의 크기가 달라서 이게 선적할 때부터 사고 순간까지를 전부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있고 그리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외부에 진동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블랙박스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KBS에서 분석해서 나온 거 보면은 사고 순간부터 이 블랙박스가 기록을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건 이제 그 시점에서 배가 이미 18.5도가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를 저장하잖아요. 하나는 영상을 저장하고 하나는 음향을 저장하고 또 하나는 진동을 저장하고 블랙박스가 세 가지를 저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 전 시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종합을 해보니까 본격적으로 배가 기울기 시작한 시점은 8초 동안에 배가 30도 이상이 넘어가요. 8초 동안에요? 네, 8초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8시 49분 35초 그 시점부터 이제 촬영된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촬영을 시작할 때 배가 18.5도가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5초 뒤부터 배가 급격하게 더 기울어지는데 50도, 배가 50도까지 넘어가는데 8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야, 네. 이게 지금 외력설의 근거 중에 하나죠. 이걸 외력설로 해석하는 것 수도 있고요. 네. 왜냐 그러면 워낙 빠르게 배가 기울었으니까 그런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배가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에 왜 그때 이미 18.5도가 기울어져 있었는가
하는 점. 그리고 그렇다면 그 18.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얼마 전부터 그렇게 기울어져 있었는가. 그러니까 배가 운항하는 과정에 이미 상당 정도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18.5도 기울어져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을 지속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사고가 있기 바로 얼마 전부터 기울기 시작했는가라는 점도 우선 그게 해명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8초 사이에 그러니까 32도가 기울어진 거거든요. 이 원인이 뭔가? 그 사실 예. 그 기록이 시작될 때 18도 정도가 기울어져 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운항 궤적을 보면 세월호가 우회전 중이었거든요. 그 당시가. 그래서 아마 우연 전타했을 때의 효과로 배가 살짝 기울었을 확률이 있고요. 18도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작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큰 각도거든요. 촬영 시작할 때 이미 18.5도의 큰 대각도로 세월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는 돌면서 구미도 돌면서 배는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예, 그대로 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 방향과 비스듬하게 미끄러지다가 갑자기 8초 동안에 30여 도가 넘어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배를 많이 타본 사람들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상 규명의 가장 핵심 요체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예. 세월호가 침몰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침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그건 밝힐 수는 없지만 평형수를 빼서 배의 물속에서의 위치를 좀 올려놓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들은 다 개방돼 있었다라든지 예. 그러면서 세월호가 갑작스럽게 무너진 부분은 넘어지면서 무너졌다기보다는 물이 들어오면서 잠기면서 넘어졌다. 요 느낌도 좀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냐라고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서 보면 그거를 그렇게 밝혀내지 못하나요? 그게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어떤 썰림 같은 게 생기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정부가 처음에 발표했던 대로 고박이 잘 안 된 화물이 있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탈을 돌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의원님 어느 쪽이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저는 선입견 없이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가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 중심으로 분석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박스는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는 영상, 하나는 음향, 하나는 진동.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각기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음향 문제, 그러니까 배가 본격적으로 기울기 전에 들렸던 음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8시 49분 35초부터 영상을 기록했다고 치면은 배가 본격적으로 그 위에 넘어가기 이전에 음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음향이 원인이 뭐였는가라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시데크의 영상과 이 디지털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데크와 기관실의 디지털 자료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함께 맞춰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물이 들어와서 그런 거는 그 뒤에요. 그러니까 침수가 배를 급격하게 쓰러지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영상을 보면 물이 확 들어오는 시간은 그보다 좀 늦거든요. 예, 그 대각도로 그 18.5도였다가 8초 만에 배가 많이 넘어가고 그 상태에서 시데크에 있던 화물차나 이런 차량들이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넘어지거든요.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그렇죠.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침수가 발생하더라고요. 침수는. 침수는 오히려 순서가 늦어요. 침수는 뒤에 이루어지죠. 저는 진동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은 다 진동 기록을 저장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진동이라는 것이 외부의 충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진동 기록이 과연 외부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복구된 디지털 자료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은 불충분하다. 그걸 좀 더 이렇게 정밀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자료 말씀하시니까 문득 우리가 했던 방송 중에 하나가 떠올랐는데
아이들 핸드폰을 이제 포렌식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인터뷰 기억이 70명 정도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했는데 예. 세월호가 그 전날 밤 불꽃놀이를 해요. 한 10시 한 반쯤 예. 지나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핸드폰에도 아침 6시 정도까지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이 상황은. 왜냐면은 객실로 돌아간 아이들이 온갖 셀카를 찍고 할 텐데 예.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전무해요. 이것도 사실 디지털 자료에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RCS 같은 그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운 게 아니냐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예요. 아니면은 세월호 아이들의 핸드폰이 올라왔을 때 누가 먼저 손보고 줬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의 기록이 다 지워졌단 말이죠. 그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검찰은 카카오톡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까지 했었고요, 당시에. 사실 그 압수수색이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세월호에 탔던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증거 수집 차원이라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카카오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 뭔가 손이 타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디지털 자료가 어쩌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명운을 걸고 있다고 봐요. 그만큼 확실한 건 사실 없을 테니까. 근데 대체 한숨 쉬어가자 그러면 도대체 뭘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았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의원님이 이제 증거로만 이야기하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속 터지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너무 더디게 가고 이거 분석하고 언제 시간이 걸려. 그렇죠. 저희가 증거 중심으로 철저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을 때 반박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데크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의 그 충격이나 동작 감지 이런 감지 기능이 사실은 시데크에는 좀 작은 규모의 차량들이 많이 선적됐거든요. 승용차 1톤차 정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차의 그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차들이에요. 그래서 그 충격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체가. 그런데 디데크로 내려가면 대형 화물차들이거든요. 그 차들은 쇼바 자체가 거의 판스프링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오는 충격이 굉장히 차체로 많이 진동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이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데크보다는 오히려 디데크에 집중하는 게 더 많은 자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디데크의 영상을 확보하면은 디데크의 그 철골 이런 거 디데크에 다 실렸잖아요. 철골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무게가 나가는 짐은 디데크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바닥이니까. 게 그러니까 C데크 밑에 D데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 당연히 밑에 실었겠죠. 근데 아직 이제 D데크의 영상이나 디지털 자료들을 전혀 복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내는 것이 이 사건을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고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 의원님실에는 세월호 관련한 담당자분이 계세요? 있죠. 그분 하나의 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자료를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토스하는 정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요. 근데 그 자료들 보면 좀 속 터지거나 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많이 아니까 알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게 이제 원하는 자료가 말 한마디 확보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도 완고하게 어떤 특정 분야의 그런 기관들은 맡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희가 선체조사위하고도 협조가 잘 되고 그리고 처음에 선체조사위가 이 디지털 자료를 복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왜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때문에요? 예를 들어 그냥 아날로그 방식의 기계들은 바닷물에 썩어서 그냥 어떤 증거도 사실 안 남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은 이게 복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복원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게 속도가 이제 늦잖아요. 늦는 이유가 3년을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다 부식돼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래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데이터는 안에 살아있는데 그 데이터로 접근하는 통로가 다 부셔져 버렸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입구가 다 망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과정에서 뭐 신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되면서 이렇게 복구를 해내는 과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사실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복구해야 된다. 배가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인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료 복구도 어떻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 실체적인 진실을 해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의원님도 큰 그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왜 세상 모든 일은 관심 갖다 보면 그쪽에 물리가 돼서 반 전문가처럼 예.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의원님 개인이 생각하시는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진상 규명에 있어가지고 예. 더 필요한 조사가 디지털 복원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 전 과정을 명쾌하게 해명하는 거, 그것이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왜 구조에 실패했는가? 그렇죠. 예, 이건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배가 왜 빠졌느냐라는 문제와 빠졌는데 왜 구조에 실패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명하는 일입니다. 근데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예, 예. 혹시 그날 바다 영화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내용은 압니다. 예. 그날 바다 영화를 보시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시각으로 뭔가를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세상에는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각으로라도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개연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언제 보실 건데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보더라도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바둑도 그렇잖아요. 정석을 외우고 나면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면은,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를 보면은 검찰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보건력 부족과 조타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대법원 판결은 침몰의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 재판 기록에 보면은 조타가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밸브를 분석한 거 보면은 그것이 흡착되어 있어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타가 안 먹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밸브가 흡착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이 방향타 작동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배는 일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제가 알기에도 해양 사고에서 그런 사례들은 과거에도 여러 건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그 솔레노이드 밸브 문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사 결과 흡착 문제가 나오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는 전기 신호를 보내서 그 코일을 통해서 자기장을 형성해서 밸브에 여닫기를 하는 자물쇠 같은 애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구멍을 막고 열고 해서 기름을 통과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유압 장치거든요. 결국 그래서 유압 장치죠. 예, 펌프하고 같이 작동을 하면서 유압 펌프를 통해서 오일을 밀어낸 것을 그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스위치를 열어서 오일이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흡착이 됐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흡착이 됐다면 들러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잠깐 동안 닫았다가 아니라 흡착이 됐다는 것은 오일 찌꺼기에서 흡착됐다는 건 저희가 이제 그 기계를 많이 AS 해봐서 아는데, 이게 눌러 붙어버립니다. 내지는 막고 있는 구멍을 막지 못하게 일정한 틈을 벌려줘서 오일이 새게 만들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스템을 껐다가 켜도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타가 안 먹었다는 게 솔레노이드 흡착의 문제라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세월호가 넘어가서 침몰하던 때, 그때 당시에 세월호의 반향타가 우연 전타 상태로 침몰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침몰 당시를 보면 정타입니다. 가운데. 복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흡착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저는 궁금한 게, 솔레노이드 밸브의 흡착이라고 해서 자꾸 어려운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솔레노이드 밸브 문제는
기술자들에게 얘기하면 고개를 젓는 부분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음모론이라고 불리우는 뭔가 이미지가 나쁜 이런 걸 그런 이름을 지우지 않고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정보들만으로도 세월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형수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넣다 뺐다를 쉽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평형수를 빼버려서 배의 높이를 올린다든지 물이 각종 아래쪽에서 들어오게끔 다 열어놓는다든지 하는 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안 지키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넘어갔느냐. 예전에는 정보를 막 갖고 있던 자들이 숨기니까 음모론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나오는 정보들만으로 이게 고의성 여부까지도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의로 침몰시킨 정황도 있다. 그리고 세월호에 있는 사람들을 고의로 구하지 않은 정황도 있다. 이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고의성을 계속 보다가 보면 그렇게 저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지우고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의원님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확보된 과학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추적을 해 들어가다가 보면은 과학적인 범위 내에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이 나오면 또 다른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진실이라는 것은 캐고 하다가 보면 다른 데 진실이 있으면 그것을 접근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선은 배를 인양을 한 것이고 이 배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실 쪽이나 추가적으로 복구해야 할 디지털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해명에 들어가는 게 그러다가 진짜 과학의 범위 내에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다른 요인으로 또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주장하는 바는 우리도 4년 동안 음모론 외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는 제2기 특조위나 선조위 쪽에 약간 그 책임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2기 특조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도록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2기 특조위의 활동을 놔두고 검찰로 바로 넘긴다라는 것은 이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 맞는데 세월이 지난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는 계속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수사권 갖고 있는 검찰이 직접 뭔가를 받아낼 수 있어요. 의원님 국회의원이신데도 자료의 이름을 모르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이 상태에서는 뭔가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검찰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에 가장 우리가 걸림돌이었다고 느끼는 건 우병우, 황교안,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검찰의 수사에 상당히 많은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또 어떤 한 축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맞춰놓고 저거 교통사고야. 그리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무능론. 무능해서 못 구한 것일 뿐이지 다른 음모나 이런 건 전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시민들과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과의 괴리감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도 왜 자유항주 실험을 검찰이 은폐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이런 분들도 네덜란드까지 가서 다 해봤는데 물론 세월호 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는 틀릴 수 있지만 느낌적으로 그렇게 넘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급편침도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험이라는 것이 조건을 맞추어 놓고 해보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요걸 변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세월호와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해보는 건데 그 당시에 검찰은 빨리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자꾸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변수들을 더 대입해서 실험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죠. 그 조건에서는 세월호가 무너지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와서 발표를 못한 거 아닐까요? 그게 어느 정도 가장 뭔가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서둘러서 그냥 결론 내고 덮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 실험만 갖고는 세월호의 침몰을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재수사요. 저는 일관되게 요즘 주장하고 있거든요. 특조위로 밝혀내는데 그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2년 이런 느낌이라 지금 올해가 불과 며칠 전이 세월호 사주기였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의원님은 좀 공감하실지는 몰라요. 성향을 잘 모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잖아요. 논란도 있고 상식적이지 않고 근데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칼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칼기 사건을 지금 우리가 꾸준히 다뤄본 입장에서는 김현희 씨가 북한에서 온 거 아닌 것 같은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세월호 사건도 그렇게 30년 지날까 봐 애가 타는 거죠. 칼기 사건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점도 있지만 일단 증거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증거물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월호에 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그때부터 또 천안함이 더 궁금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다 했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지금이야 SNS 시대가 됐고 그랬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자기들이 짜맞추고 싶은 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 상태까지 왔는데 지금이야 진실 밝히라고 하니까 음모론자들 왜 정부의 발표를 못 믿는 거야.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왜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장관들 임명하면서도 천안함 침몰은 누가 시켰나요? 이런 걸로 사상 검증하듯이 해왔잖아요. 이쪽에서 조금 양심적인 분들이 야당 추천으로 뭔가를 올라가시는데 천안함 침몰은 누가 시킨 건가요?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정치가 행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김영건 의원님이 숨어있는 굉장한 그 마력을 가진 배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좀 표현이 좀 너무 저렴한데 죄송하긴 한데 세월호 사건은 일단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뭔가 집중적으로 파는 사람 자체가 타겟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 국회 2년 지났는데 초반 한 1년 정도는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한 2년 동안 느끼시는 어떤 그 느낌은 세월호 사건은 진상규명이 필요하겠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사람이니까 속으로 약간 감정을 좀 업시켜가지고 막 화를 내실 수 있는데 좀 무섭다고 느끼는 거는 그냥 덤덤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사적인 감정과 이런 걸 등장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줄게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막 이야기 듣다 보면 이 자식들 일부러 그런 거냐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도 추적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졌고 또 저희들이 선체조사위와 함께 확보되는 자료들을 절차를 거쳐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다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여서 하나하나 또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천안함 문제도 상식적이지 않는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에 들어가겠죠. 블랙박스 복원해서 저도 이제 세월호가 인양된 뒤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배가 쉽게 표현하면 주차장인 거죠. 그 주차장에서 날아가는 장면 보고 어떤 전율을 느꼈냐면은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상상만으로 해왔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찍힌 데이터를 갖고 그걸 직접 보자니까 많은 것들이 더 복원되고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봐요. 관계자들의 증언이 전 더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해경이 사건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요. 딱히 사람을 구한 게 물에 빠진 일반 승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원들 구조하는 딱 그 행위 하나밖에 없었어요.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 증언하잖아요.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발로 나왔다. 아무도 구조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선원들만 딱 배에다가 구해 나오고 나머지는 뛰어내린 사람들 건져 올린 정도밖에 하지 않았고 배에 어떤 해경들도 헬기들도 배 밖으로 탈출하는 말을 전혀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또 그게 들키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어려워요. 진짜 얼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수백 가지다 보니까 자꾸 우리 같이 과학적 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선 고의 침몰이다, 고의 미구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또 우리는 또 음모론자들이 돼가는 거죠. 아직까지 그게 되기 싫어서 각종 정부에서 나온 자료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해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자료들을 빨리 복원시키기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를 바로 세우는 거 이제 자료 접근도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배를 어떻게 우리가 보관 이후에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또 권한을 갖고 명령하고,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건 의원님과 함께 세월호 시리즈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은 이제 약간 맛배기 이런 느낌이고 좀 디테일한 구석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지금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파고 계십니다. 동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4년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분향소도 철거를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지워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 살 바는 또 하고 우리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조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임기 내에 진상규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